안녕하십니까. 2017년 2회 유통관리사 문제입니다. 2회 유통관리사 문제에서도 뭐 되게 평이한 내용들이 많이 나왔는데, 특히 유통정보에서 그 새로운 내용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좀 어렵게 생각했던 그런 문제입니다. 자, 먼저 제1과목 유통물리 일반 공부하시겠습니다. 유통물리 일반 과정에서는 유통물리 일반에서는 보통 물류가 한 8문제 정도가 나오는데, 이번에는 물류가 10문제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대부분 다 기출문제입니다. 한 5개 정도가 새로운 문제가 좀 나왔는데, 어떤 문제 나왔는지 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문제 보시면은 물류 시스템에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 사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이 뭐냐고 그랬죠. 자, 물류 시스템에 관한 겁니다. 그다음에 물류 시스템에 관한 거니까 우리가 물류라고 할 때는 주로 뭐예요? 물류라고 할 때는 보관이라든가 하역이라든가 그 다음에 운송 같은 것들 포함되죠. 여기다가 이제 또 포장도 물류의 영역에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물류 관련된 정보가 있죠. 자, 이런 것들이 다 물류와 관련된 의사결정입니다. 그래서 주문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 다음에 제품을 어디다 보관해야 할 것인가, 또 어느 정도의 물량을 보관해야 할 것인가, 주로 재고 문제죠. 자, 재고 문제도 이제 보관에 포함되는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또 제품을 어떻게 보관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 다 물류와 관련된 거죠. 그렇지만 어떤 그 상품 구색을 갖출 것인가 하는 건데, 그 상품 구색은 어디 포함되는 거죠? 우리가 흔히 마케팅 요소 4P라고 하죠. 그 4P가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가 프로덕트입니다. 제품이 있고. 자, 이 제품과 관련된 의사결정 중에서 제품을 어떻게 구색을 갖출 것인가. 그래서 이제 구색과 관련해가지고 넓이, 그 상품 계열의 넓이하고 그 다음에 계열을 몇 개나 갖출 것인가 해가지고 넓이하고 깊이를 결정하는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상품 구색과 관련된 것은 마케팅 요소 4P 중에서 프로덕트와 관련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물류와 관련된 내용들은 다 뭐예요? 플레이스에 해당하는 거죠. 플레이스 해가지고 이걸 우리가 유통이라고 해가지고 그 유통 중에 이제 상적 유통과 물적 유통을 갖다 구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상품 구색을 갖출 것인가 하는 것은 프로덕트와 관련된 것이고, 나머지는 다 물류니까 플레이스와 관련된 내용으로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1번 문제는 뭐 아주 쉬운 문제죠. 보시면 되겠고. 자, 다음에 2번 문제입니다. 늘 나오는 겁니다. 소매업태 발전에 관한 이론 중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것이 뭐냐고 했는데, 소매업태 이거 변천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잘 나옵니다. 물론 아코디언 이론도 잘 나오고, 소매 차륜 가설도 잘 나오고, 뭐 가끔 이제 변증법 이론, 그 다음에 진공지대 이론 같은 것들도 처음에 나왔었죠. 자, 여기서는 그 종합 상품 계열을 가진 유통기관은 한정된 상품 계열을 가지는 기관에 대처가 된다는데 답이 나왔죠. 그래서 이제 종합 상품 계열, 종합화하는 겁니다. 한정된 상품 계열은 결국 뭐죠? 전문화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종합화하고 그 다음에 전문화가 반복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합화하게 되면 상품 계열이 넓어지는 거죠. 넓어졌다 좁아졌다. 그 넓어졌다 좁아졌다가 반복된다는 겁니다. 어코디언처럼. 그래서 어코디언이 쭉 피면은 이제 쭉 폈다가 다시 좁혀질 때 소리가 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코디언처럼 종합화 그리고 전문화가 반복된다는 겁니다. 이런 과정이 순환적으로 반복된다는 거.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현재 가격 파괴 할인점에 이어서 한정된 상품 계열을 가지는 카테고리 킬러가 등장합니다. 카테고리 킬러는 뭐죠? 전문점이면서 더하기 할인점이에요. 전문점 더하기 할인점인 것이 바로 카테고리 킬러입니다. 그래서 카테고리 킬러도 별도로 처음에 잘 나오죠. 그래서 카테고리 킬러 하게 되면 예를 들면 요새 뭐 하이마트라든가 전자랜드 이런 것들도 다 카테고리 킬러에 포함됩니다. 또 신발만 취급하는 ABC 마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카테고리 킬러에 포함되는 거죠. 또다시 이제 슈퍼센터나 파워센터처럼 종합 상품 계열을 갖춘 업태가 번갈아가며 등장한다는 겁니다. 이런 걸 설명하는 것이 바로 어코디언 이론이 되겠습니다. 어코디언 이론 그동안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세세한 내용들까지 또 어코디언 이론에 대해서 틀린 것이 뭐냐 이런 문제도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물어봤지만, 그래서 홀랜더 교수가 주장한 겁니다. 홀랜더 교수가 주장한 것이고, 소매업태의 변천을 가격이라든가 마진 이런 거 갖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상품 믹스 변화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종합화냐 전문화냐니까 상품 믹스 변화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소매업태의 변천 과정을 설명하는 이론, 바로 홀랜더 교수가 주장한 아코디언 이론이 되겠습니다. 뭐 자주 나오는 거니까 한 번씩만 공부하신 분들도 다 아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 나올 겁니다. 그리고 워낙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이니까요. 자, 다음에 3번 문제입니다. 이것도 늘 나오는 문제죠. 경로 구성원들 중 누가 재고 보유에 따른 위험을 감수하느냐는 거죠. 그 재고 보유에 따른 위험을 누가 감수하느냐 하는 겁니다. 이에 따라서 경로 구조가 결정된다고 설명하는 유통경로 구조 이론이 뭐냐고 했는데, 바로 지연 투기 이론입니다.
그래서 그 지연이라고 나오는데 그냥 보통 우리가 연기라고 많이 하죠. 연기. 영어단 자 포스트포먼트라고 하는 겁니다. 자 포스트포먼트라고 하는 건데 이걸 우리가 연기라고도 번역을 하고 또 유예라고도 많이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물리에서는 그 유예 전략이라고 해서 나오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연기라고 제일 많이 번역합니다. 연기한다는 거죠. 재고 보유를 연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재고 보유를 갖다 연기하게 되면 그만큼 중간상이 재고 보유를 갖다 연기하는 경우에는 그만큼 중간상이 줄겠죠. 중간상이 줄 것이고 중간상이 줄어들면 그만큼 경로 길이가 짧아지는 겁니다. 짧은 경로가 된다는 거죠. 반면에 여기서 이제 투기가 나오는데 투기는 투기적으로 재고를 많이 보유하는 겁니다. 어떨 때 투기적으로 재고를 많이 보유하죠? 예컨대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경우 있잖아요. 가격 상승이 예상된다고 하면 여러 중간상들이 투기적으로 재고를 많이 보유합니다. 그래서 투기적으로 재고를 많이 보유하게 되면 중간상이 많아지는 거죠. 중간상이 많아지게 되면 경로 길이가 길어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 경로 구조의 길이를 설명하는 자 이런 이론의 하나가 바로 자 연기 투기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주 나오는 거니까 잘 확인하시고 꽤 많이 나왔던 겁니다. 나머지 뭐 기능 의양 이론도 나오고 또 큰 문제가 나올 땐 그런 문제가 나온 적도 있습니다. 다음 중 자 경로 구조의 결정을 설명하는 모형이 아닌 게 뭐냐, 이론이 아닌 게 뭐냐 이런 문제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되게 그 경로 구조의 길이와 관련된 이런 걸 설명하는 이론에 연기 투기 이론과 기능 의양 이론이 있고요. 또 한 가지 거래 비용 이론도 잘 나오죠. 거래 비용 이론 해가지고 자 윌리엄슨이 주장한 코스하고 윌리엄슨이 주장한 거래 비용 이론도 별도로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잘 확인하셔야 되는 것이고 기타 이거 말고도 게임 이론이라든가 또 대리인 이론 같은 것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경로 구조를 설명하는 자 그런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엔 그 4번 문제입니다. 집약적 유통이라고 나오는데 그 집약적 유통이라는 말은 되게 우리가 이제 경로 커버리지에서 나오는 말이죠. 이걸 경로 커버리지라고도 하고 또 이걸 자 유통 집약도라고도 합니다. 유통 집약도와 관련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경로와 관련해가지고 의사결정할 내용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자, 집약적 유통이냐 해갖고 이제 유통 집약도 경로 커버리지인데 유통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집약적 유통이 있고요. 집약적 유통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전속적 유통이 있습니다. 전속적 유통이 있고 그 다음에 두 가지의 중간에 해당하는 게 선택적 유통입니다. 차이점이 뭐죠? 자, 전속이라는 말은 뭐예요? 전속되면 우리가 만약에 연예인들 어떤 특정한 기획사에 전속된다 그러면 그 기획사에만 소속되고 다른 행사에는 못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뭐 탤런트를 갖다 뽑을 때 어떤 특정 방송국에서 뽑았다 그럼 그 회사에만 전속되는 거죠. 다른 데는 못 나갑니다. 이런 걸 전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속이라고 할 때는 어떤 하나의 하나의 중간상한테만 상품을 판매하도록 공급하는 겁니다. 반면에 여기서 집약적 유통 또는 개방적 유통이라고 하는데 그 집약적 유통은 뭐예요? 모든 소매업체가 상품을 갖다가 판매할 수 있도록 모든 소매업체에 상품을 갖다 공급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간쯤 되는 선택적 유통은 뭐예요? 자, 소수의 중간상이죠. 소수의 중간상을 선택해가지고 상품을 판매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선택적 유통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차이점 늘 나오는 거니까 이것도 쉽게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올바르게 기술된 것이 뭐냐고 했습니다. 거기 먼저 기억 보시게 되면 소비자들은 가장 가까운 상점에서 가장 쉽게 제품을 갖다 구매하고자 한다. 이러면 당연히 뭐예요? 집약적 유통을 해야죠. 가장 가까운 상점에서 가장 쉽게 제품을 갖다 구매하려고 한다. 그러면 그 상점이 상품을 다 취급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상점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집약적 유통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또 한 가지 이은에 소비자들은 방문한 상점에 진열된 제품 중에서 구매를 결정합니다. 그 중에서 다른 상점으로 옮겨가서 구매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쉽게 구매하려고 하는 거죠. 대개는 뭐예요? 일상의 생활 필수품. 그러니까 기억이나 이은이나 마찬가지로 자, 일상의 그 생활 필수품 같은 경우죠. 그래서 그런 그 생활용품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어느 소매상이건 다 판매하도록 공급하는 게 제일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이은도 집약적 유통에 가장 적합한 형태입니다. 그 다음에 디귿에 소비자들은 미리 마음속에 정해둔 상점에서 필요한 제품을 주로 구입한다고 했는데 마음속에 정해둔 상점이 있다고 하면 뭐예요? 그 상점이 멀리 있어도 기꺼이 물건 사러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가 바로 이제 선택적 유통에 해당하는 경우고 그 다음에 리을에 소비자들은 특정 브랜드에 대해서 강한 선호를 갖다 보이는 경우 있죠. 대개는 뭐예요? 유명한 명품들입니다. 전문품. 이런 그 유명한 명품들, 전문품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어떤 특정 지역에서 하나의 중간상만 선정해가지고 제품을 판매하도록 하는 게 상품의 이미지라든가 이런 걸 위해서도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 선택하는 것이 바로 전속적 유통입니다.
그 다음에 미음에 소비자들은 주로 생활 편의품을 이러한 상점에서 구매하는 경향을 보인다. 생활 필수품이라고 할 때는 바로 집약적 유통에 적합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집약적 유통에 적합한 소비자 행동으로 올바르게 나열한 것이 뭐냐고 했는데 기역, 니은, 미음이 되겠습니다. 여기다 하는 거죠. 자,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경로 커버리지 유통 집약도는 뭐 거의 빠지지 않고 늘 나오는 이런 문제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하고 똑같은 문제가 글자 한 자 안 틀리고 똑같은 문제가 2013년 3회에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관련된 내용들은 뭐 늘 나오는 겁니다. 다음에 5번 보시게 되면, 자, 이건 최근에 새로 나온 용어의 하나죠. 유통 정보에도 나오고, 유통 물리발에도 나오는 겁니다. 또 유통 마케팅에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가로 안에 들어가는 게 온라인, 오프라인, 모바일 다 연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온라인, 오프라인을 할 때 연계해가지고 이제 마케팅 활동을 할 때 그걸 뭐라고 하죠? O2O라고 합니다. 온라인 투 오프라인이죠. 또 모바일까지. 자, 고객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쇼핑 채널이에요. 그 모든 쇼핑 채널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고객이 어떤 채널에서든 같은 매장을 이용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도록 한 매장의 쇼핑 환경을 말한다. 즉 무엇은 옴니 채널 얘기하는 거죠. 옴니 채널은 각 유통 채널의 특성을 결합시킨 거예요. 온라인, 오프라인 모든 거에 각 유통 채널의 특성을 다 결합시킨 겁니다. 그래서 고객이 다양한 경로를 넘나들며 상품을 검색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쇼핑 환경을 바로 옴니 채널이라고 하는 겁니다. 옴니 채널은 요즘 2017년 2회 문제인데 2017년 1회 문제에서도 한 줄 언급된 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2016년 3회에도 나왔던 것이고 또 2016년 1회 시험에서는 유통정보에서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등장한 이런 형태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멀티 채널은 많이 나왔었죠. 멀티 채널이 많이 나왔었는데 최근에 이 멀티 채널 다음 단계인 옴니 채널로 많이 확산되고 있고 또 대부분 그 여러 업체를 갖다 보유하고 있는 대형 유통업체 같은 경우에 다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마트, 신세계, 이마트, 신세계, 거기다가 이제 편의점까지 다 연계되고 있죠. GS 리테일도 마찬가지로 백화점도 있고, 그 다음에 슈퍼마켓도 있고,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편의점까지 있고, 마찬가지로 롯데 계열도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의 유통 채널들이 다양한 유통 채널들을 다 활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이제 옴니 채널이라고 하는 것이고, 옴니 채널은 이제 가장 보편화된 현상이에요. 그래서 옴니 채널 또 나올 겁니다. 온라인, 오프라인을 넘나드는 이러한 쇼핑 환경이다 하는 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6번의 그 보관 효율화를 위한 그 기본 원칙입니다. 원래 이제 보관의 원칙인데 보관의 원칙도 물리에 해당하는 거니까 시험에 나올 수 있죠. 그래도 이제 과거에는 안 나왔던 건데 2012년도에 한번 나온 다음에 2012년, 2013년, 2015년 또 계속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보관 효율화를 위한 기본 원칙으로 옳지 않은 게 뭐냐고 했는데 먼저 1번에 유사성의 원칙이 있습니다. 유사성의 원칙은 뭐죠? 유사품은 인접해서 보관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슷한 제품들을 갖다가 가까운 데다가 같이 보관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유사성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2번에 중량 특성의 원칙이 있는데 중량에 따라 장소의 높고 낮음을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무게가 많이 나가는 이런 물건들은 아래 보관해야 되고 무게가 적게 나가는 가벼운 것들은 위에다 보관한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중량 특성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3번에 그 명료성의 원칙이 나오는데 명료하다 말하시죠. 명료하다는 말 뭐예요? 시각적으로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보관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잘 띄고 잘 식별할 수 있도록 보관해야 한다는 것이 명료성의 원칙입니다. 자, 4번의 경우에는 통로 대면 보관의 원칙이 나와 있는데 보관할 물품을 입출고 빈도에 따라 장소를 달리하여 보관하는 원칙이다. 그러니까 입출구 빈도가 높은 것들은 출입구 가까운 곳에 반면에 입출구 빈도가 낮은 경우에는 출구에서 먼 데 보관해도 된다는 거죠. 자, 이런 걸 우리가 지금 통로 대면 보관의 원칙이라고 나왔는데 아니죠. 통로 대면 보관의 원칙이 아니라 뭡니까? 회전 대응 보관의 원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회전을 갖다 고려하는 거예요. 회전. 빈도라는 게 바로 회전율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회전을 갖다 고려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전 대응 보관의 원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전 정도에 따라 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입출과 빈도 정도에 따라서 보관 장소를 결정하는 원칙은 회전 대응 보관의 원칙입니다. 거기 4번에 그 통로 대면 보관의 원칙이 나오는데 그 통로 대면 보관의 원칙은 뭐 하는 거죠? 자, 제품의 입고와 출고를 용이하게 하도록 거예요. 용이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통로를 갖다 마주보고 보관한다는 겁니다. 마주보고 보관한다는 것을 갖다가 그냥 마주보고 보관해야만 창고 안에 흐름을 용이하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거 갖다 이제 통로 대면 보관의 원칙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에 5번에는 그 위치 표시의 원칙이 있는데 저 위치를 명확히 표시해가지고
피킹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관 물품의 장소라든가 렉 번호 이런 것들을 갖다 표시함으로써 보관 업무, 나가서 피킹 업무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위치 표시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보관 효율화를 위한 보관의 기본 원칙인데, 이건 원래 물류에서도 굉장히 잘 나오는 겁니다. 자, 물류 관리사 시험 중에서 이제 보관 하역론 과목이 있는데 거기서 굉장히 잘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또 나올 거니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7번 문제입니다. 자, 개개 하역 활동을 유기체 활동으로 모아서 종합적으로 시스템화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시너지 효과까지 고려하는 원칙을 뭐라고 하냐 하는데, 이거는 이제 원래 하역 합리화의 원칙이 또 있습니다. 하역 합리화의 원칙. 우리가 뭐 보관이건 운송이건 다 물류 활동 중에 중요한 건데 각각의 이제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에 대해서 합리화의 원칙이 다 제시가 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하역 합리화의 원칙이라 해서 제시가 되는 건데, 자, 하역 합리화의 원칙 중에서 자, 하역 활동을 하나의 유기체 활동으로 파악하는 거예요. 유기체 활동으로 모아서 종합적으로 시스템화 한다고 그랬죠. 자, 시스템화 한다고 하면 결국 여기 있는 것 중에서 시스템화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설마 이렇게 쉽게 냈겠느냐 의심할 거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냅니다. 그래서 자, 시스템화해서 그 시너지 효과까지 고려하는 원칙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했는데, 바로 시스템화의 원칙을 얘기합니다. 아주 쉬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스템화 하려면 여러 가지 이제 그 물류 활동에 소요되는 팔레트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하역 기기 이런 것들이 다 연계가 돼야 되는 거죠. 그 치수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연계가 돼가지고 하역 활동을 시스템화할 수 있다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8번 문제는 이제 다음에서 설명하는 수배송 공급 모형이 뭐냐고 했는데, 원래 수배송 공급과 관련된 문제는 이것이 이제 물류에서도 화물 운송 관련된 겁니다. 화물 운송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그 수배송 공급 모형이 나오게 되는데, 이거는 그 화물 운송론에서는 그 계산 문제도 자주 나오는 겁니다. 다들 이제 화물 운송 분야 공부할 때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건 경영과학 기법이 도입돼요. 그 경영과학 기법이 도입돼가지고 이 수리적으로 모형을 만들어가지고 해를 구하는 이런 작업이에요. 최적 해를 구하는 이런 작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수리적인 내용들 다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기 나온 휴리스틱 모형이라든가 이런 것들, 세이빙법이라든가 선형계획법, 리니어 프로그래밍 같은 것도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복잡한 건데,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방법만 물어봤습니다. 이 모형은 수리적인 방법의 적용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할 때, 수리적인 방법을 적용할 수 없어요. 이럴 때 최후의 수단으로 이용된다고 그랬죠. 이 방법이 뭐냐고 했는데, 이게 바로 시뮬레이션 모형입니다. 근데 시뮬레이션 모형은 흔히 뭐라고 그러겠다, 모의 실험이라고도 많이 하죠. 시뮬레이션, 모의 실험. 항공기 조종사 같은 경우에도 항공기 조종사가 훈련을 받을 때 조종할 줄은 알지만 어떤 진짜 예상치 못했던 특정한 상황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런 걸 훈련받기 위해서 항공기 조종 석하고 똑같은 모의 시험 장치를 만들어요. 그래갖고 거기서 특정한 상황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것을 갖다가 미리 충분한 실험을 통해서 해결합니다. 그런 장치를 시뮬레이터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연수를 갖다가 시뮬레이션 훈련이라고 하는 거죠. 모의 실험이에요. 여기서도 수리적 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가능한 변수를 이용해가지고 모형을 만듭니다. 가능한 변수를 갖다 이용해가지고 모형을 만든 다음에 그 모형을 통해서 이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기법을 갖다가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수리적인 방법을 적용할 수 없거나 불가능할 때 최후의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시뮬레이션 모형이다. 이렇게 해서 하나 체크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9번 문제입니다. 물류 서비스를 거래 전, 거래 중, 거래 후 요소로 구분할 때 거래 전 요소에 해당하는 것이 뭐냐고 했는데, 이건 원래 이제 물류에서도 많이 나오긴 하지만 유통에서도 꽤 많이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유통에서도 꽤 많이 나와가지고, 근데 2016년에도 나왔고 15년 2번 그래서 계속 나오는 겁니다. 자, 거래 전, 거래 중. 거래 중이라고 했는데 이거 거래 시라고도 나옵니다. 거래 시 요소라고도 나오고, 아니면 중시다 빼고 그냥 거래 요소라고도 나와요. 거래라고만 나옵니다. 거래 전, 거래 중, 거래 후 요소를 구분할 때 거래 전 요소. 자, 거래 전 요소라고 할 때는 예컨대 회사의 여러 가지 그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소비자한테 알려야 되는 거죠. 그래갖고 알려가지고 이제 신뢰를 관심을 주게 만든 다음에 이제 거래를 트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거래하면서 제공해야 되는 서비스가 있고, 거래 후에 제공해야 되는 서비스가 있죠. 이걸 구분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거래 전 요소에 해당하는 것이 뭐냐고 했는데, 거래 전 요소에 해당하는 것은 바로 충분한 재고가 있는가 없는가를 파악을 해야죠. 재고 가용성입니다. 그래서 재고 가용성 해갖고 이건 충분한
충분한 재고가 있는가 없는가를 파악하는 겁니다. 거래 전 요소예요. 이게 사전에 파악해야 될 요소 중에 하나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거래 전 요소라고 할 때는 뭐 그동안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거래 전 요소에는 예컨대 고객 서비스 정책이라든가 회사가 보통 이제 정한 고객 서비스 정책이라든가 또 그러한 서비스 정책 선언문을 고객한테 제공하는 겁니다. 또 그다음에 고객의 접근 용이성이라든가 이런 것들, 또 시스템의 유연성 같은 것들이 바로 거래 전 요소가 되는 겁니다. 전 요소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예컨대 거래 시 요소라고 할 땐 거래와 관련되는 거니까 예컨대 그 주문 주기의 일관성이라든가 예컨대 뭐 제품 충전기, 제품의 대체라든가 이런 것들. 고객이 주문한 물건이 없을 때는 대체해야 될 거 아니에요. 대체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컨대 또 거래 후 요소라고 할 땐 주로 뭐 아프터 서비스 같은 거 있죠. 아프터 서비스 이런 것도 포함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예컨대 뭐 주문한 제품을 갖다가 구매한 제품을 갖다가 가지고 가서 거래는 끝났지만 가지고 가서 뭐요 설치도 해주고 보증도 해주고 수리해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고객 불만 처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거래 후 요소에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거래 전 요소와 거래 중 요소, 거래 후 요소 세 가지 구분해서 잘 파악하시는데, 한 번씩만 읽어보시면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기본서에도 나와 있고 하니까 이건 자주 나오는 거니까 한 번씩 잘 머릿속에서 판단해 보시면 이것이 거래 전인지 중인지 후인지 구별하십니다. 9번 문제는 그래서 정답은 4번의 재고 가용성 관련된 겁니다. 다음에 10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전략과 연계하여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유통기업은 균형 성과표를 활용하기도 한다. 균형 성과표 해가지고 발라스트 스코어 카드 해가지고 BSC라고 하는 겁니다. 활용하기도 한다. 다음 중 균형 성과표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게 뭐냐고 했는데, 이것도 자주 나오는 겁니다. 근데 주로 이제 유통정보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사실은 유통정보에 나올 내용이 아니라 유통물리 일반에 적합한 내용인데, 유통정보에서도 이 문제가 여러 번 나왔습니다. 이거 말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잘 나오는 게 스코어가 있습니다. 스코어.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잘 보셔야 되는데, 원래 그 BSC라고 하는 균형 성과표예요. 왜 균형이냐? 왜 균형이냐 하면, 우리가 이제 과거에는 성과를 평가하고자 할 때 주로 평가와 관련해가지고 주로 강조하던 것이 재무적 성과만 강조했습니다. 재무적 성과만 강조해가지고, 근데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만 따지는 거예요. 충분한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따져봤던 거죠. 그래서 재무적 성과에만 치우쳐가지고, 근데 우리가 그 재무적 성과만을 강조하는 것이 경제적 부가가치라고 하는 게 있죠. Economic Value Added 해가지고 경제적 부가가치라고 하는 것이 많이 쓰였던 겁니다. 근데 이건 지나치게 재무적 성과만 따지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제 중요한 게 재무적 성과 말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 그걸 측정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한계를 갖다 보완하기 위해서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로버트 카플란과 또 유명한 경영 컨설턴트가 있는데 데이빗 노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만든 거예요. 두 사람이 1992년에 만들어가지고 아주 이제 폭넓게 지금은 활용되고 있는 이런 그 평가 지표가, 평가 방법이 바로 균형 성과표입니다. 그래서 균형 성과표에서는 당연히 재무적 성과도 중요하죠. 재무적 성과도 중요하니까 재무적 성과도 포함을 시키면서 동시에 비재무적 성과, 비재무적 성과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예컨대 고객이라든가, 그 다음에 기업의 내부 프로세스도 중요합니다. 내부 프로세스라든가 아니면 또 학습이나 성장 같은 것들, 이런 걸 고려하는 거예요. 학습과 성장. 그래서 다 해서 크게 네 가지입니다. 재무는 물론이고 거기다가 고객, 내부 프로세스, 학습과 성장, 이런 걸 포함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만든 방법이 바로 균형 성과표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 확인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먼저 1번 보시게 되면 장기적 관점의 고객 관계에 대한 평가를 포함합니다. 고객도 여기 들어가요. 고객. 그래서 장기적으로 고객 관계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고, 또 기업의 학습과 성장 역량을 평가합니다. 학습과 성장도 포함이 되고요. 3번에 정성적 성과는 제외하고 정량적 성과만을 포함한다고 했는데, 이게 과거에 경제적 부가가치나 이런 것들은 그렇죠. 경제적 부가가치 같은 경우에는 정량적 성과만을 포함하는데, 여기서는 뭐예요?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거 말고도 이제 이 세 가지가 바로 정성적 지표죠, 이게. 재무는 정량적 성과고, 반면에 나머지는 다 뭐예요? 정성적 성과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잘못된 겁니다. 정성적 성과까지 포함해가지고 평가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만든 겁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단기적 성과와 함께 장기적 성과를 포함한다는 거. 뭐 학습이나 성장 이런 것들은 단기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장기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장기적 성과를 포함합니다.
그 다음에 공급 사슬 프로세스의 성과 평가에 활용합니다. 특히 우리가 이 공급 사슬 프로세스의 성과 평가를 위해서 나온 게 바로 이것도 중요하고 또 한 가지가 스코어 모형이 중요하죠. 이런 것들이 공급 사슬 프로세스의 성과 평가에 활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균형 성과표도 가장 그 기본적인 내용 중에 하나로서 자주 나오는 거니까 그 기본적인 내용들 또 포함하고 있는 게 뭔가 하는 거 이런 것들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카플란과 노튼이 만들었다는 것도 시험 문제 같이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그걸 창안한 학자 이름도 같이 좀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10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11번 문제는 그 수요 예측 관련된 내용인데, 수요 예측도 여러 과목에서 다 잘 나옵니다. 지금 유통물 일반은 물론이고, 유통 마케팅에서도 나오죠. 그 유통 정보에서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 예측도 가장 기본적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수요 예측할 때 뭐 여러 가지로 구분합니다. 단기 예측과 중기 예측, 장기 예측 구분하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도 정량적 기법하고 정성적 기법 구분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에 대한 설명 나오는데 그 하나하나에 대한 설명 나올 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델파이 기법. 델파이 잘 나오죠. 델파이 기법. 그 델파이 기법은 전문가 의견을 듣는 건데 전문가를 한 자리에 모으지 않고 메일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의견을 갖다 들은 다음에 그걸 취합해가지고 평가하는 겁니다. 예측하는 거죠. 이것도 잘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수평활법도 잘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물어볼 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계산 문제도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크게 종합적으로 이제 문제가 나온 거지만 특히 두 가지에 대해서는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델파이 기법과 지수평활법 잘 보셔야 되는데 먼저 1번 보시게 되면 수요 예측은 과거의 경험이라든가 또는 인과관계가 미래에도 지속될 거라는 전제 하에 예측치가 나오는 겁니다. 현재의 추세가 또 인과관계가 미래에도 지속될 거라는 전제 하에 예측을 하는 거예요. 맞고요. 다음에 이번에 개별 품목에 대한 예측보다는 품목 집단에 대한 총괄 수요 예측이 더 정확합니다. 그렇죠? 개별 품목 하나하나 예측한다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불가능하고 틀릴 가능성이 제일 높고 또 그렇지만 이제 품목 집단에 대해서 총괄 수요 예측을 하게 되면 정확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더 정확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에 완벽한 수요 예측이란 거의 불가능하다. 맞습니다. 여러 가지 그 통계적 기법 같은 것들이 다 개발되어 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의 환경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전혀 모르잖아요. 그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완벽한 수요 예측이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4번에 예측 대상 기간이 길면 길수록 예측의 정확도는 떨어지겠죠. 단기 예측은 비교적 정확합니다. 그 단기 예측은 왜냐하면 작년의 추세가 올해도 이어질 것이다. 뭐 가능하죠. 그 정도면. 그렇지만 작년의 추세가 10년 후에도 지속될 것이다. 이건 뭐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예측 대상 기간이 길수록 예측의 정확도는 떨어집니다. 5번 보시게 되면 델파이 조사법, 델파이 기법, 그 다음에 패널 조사법 이 두 가지는 회귀 분석법까지 해가지고 정성적 수요 예측 기법이라고 했는데 델파이 기법하고 패널 조사법은 정성적 기법입니다. 그렇지만 회귀 분석법은 뭐죠? 이건 정량적 기법입니다. 정량적 기법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회귀 분석법이에요. 그래서 회귀 분석법은 정량적 기법에 해당한다는 거. 그래서 11번 예측으로 옳지 않은 것이 뭐냐고 했는데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델파이 기법과 패널 조사법은 정성적 기법, 회귀 분석법은 정량적 기법이 됩니다. 또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엔 12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이 문제는 처음 나온 문제입니다. 원래 시험 포맷에 들어가죠. 원래 유통물 일반 같은 경우에는 경영학 한 과목이 통째로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인적 자원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과목이기 때문에 당연히 나올 수 있는 건데 안 나왔던 게 나온 겁니다. 근데 쉽죠. 다음 내용에서 밑줄 친 이것에 해당하는 것이 뭐냐고 했는데 이것은 종업원이 수직적 상향적으로 직무를 갖다 이동하는 거예요. 수직적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승진이죠. 수직적으로 직무가 이동한다고 하면 이건 승진입니다. 또 승진을 하게 되면 뭐예요? 더 많은 권한도 주어지면서 권한에 따르는 책임도 더 많이 주어지죠. 그래서 바로 승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인력 모집이라는 건 뭐예요? 모집이라는 건. 근데 채용 공고를 낸 다음에 채용 공고를 내는 게 모집하는 거예요. 채용 공고를 내면은 회사에 지원할 거 아닙니까? 종업원이 되겠다고 지원하겠죠. 그래서 지원하도록 유인하는 과정을 모집이라고 합니다. 모집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선발하는 거예요. 모집한 다음에 선발하고 선발한 다음에 이제 배치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집이라고 하는 것은 응모하도록 관심을 두고 회사에 지원하도록 유인하는 과정을 모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지원한 사람 중에서 적정한 사람을 뽑는 게 선발이고요. 그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직무순환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직무순환은 흔히 잡 로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많이 언급되는 용어 중에 하나죠.
job rotation. 그래서 이제 여러 직무를 돌아가면서 맡도록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수평적인 수준입니다. 자, 수평적인 수준에서 여러 직무가 있을 때 여러 직무를 돌아가면서 맡도록 하는 걸 job rotation이라고 그래요. 뭐 성과 측정은 그런 것이고 전직은 직무를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직무에서 다른 직무로 옮겨가는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물어보는 건 바로 자, 승진, 영어로 프로모션이라고 하는데 자, 승진의 경우에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가지고 예전에 자, 승진의 여러 가지 유형해가지고 뭐 대용 승진이냐 뭐 해갖고 한번 나온 적도 있습니다. 꽤 오래전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자, 수직적 상향적으로 이동하는 것이고 더 많은 책임과 권한이 주어지는 것은 자, 승진이 되겠습니다. 또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제 쉽게 알 수 있는 거죠. 자, 13번은 다음 글상자 안에 A 기업에서 주문당 발생하는 주문 비용이 얼마냐고 했습니다. 자, 주문당 발생하는 주문 비용이 얼마냐 해가지고 계산했는데 그래서 가방을 생산하는 A 기업의 연간 수요량이 4,500개일 때 제거품 단위당 원가가 100원이다. 평균 재고 유지비가 제거품 원가의 25%를 차지한다. 이때 경제적 주문량이 120단위로 산출됐다. 뭐 구하는 문제는 별거 아닌데 약간 더 틀어서 더 계산 한번 더 하도록 만든 겁니다. 주문당 발생하는 주문 비용 구하라는 거죠. 주문 비용 구하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제 EOQ 구할 때 이렇게 구하죠. EOQ. EOQ는 뭡니까? 루트 자, C분의 EDO입니다. EDO. 여기서 지금 E 곱하기 D가 뭐예요? D가 이게 수요량입니다. 연간 수요량이고 O가 여기서 얘기하는 단위당 주문 비용 얘기하는 거 O가. C는 뭐예요? C는 재고 유지 비용이죠. 평균 재고 유지 비용. 그러니까 여기서 주어진 거 가지고 집어넣는다면 주어진 거 가지고 집어넣으면 요거서 요걸 물어보는 거죠. 요걸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요걸 우리가 X라고 하겠습니다. X라고 한다면 자, 지금 경제적 주문량 120단위예요. 20단위고 이퀄 자, C가 얼마입니까? 원가가 100원인데 재고품 원가의 얼마? 25%예요. 25%니까 얼마란 얘기입니까? 자, 25원이라는 얘기죠. 25원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2 곱하기 연간 수요량 4,500입니다. 곱하기 한다면 또 X 하려니까 좀 그러네요. 어쨌든 곱하기 X입니다. 곱하기 X. 자, 계속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X 구하는 겁니다. X 구하는 거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X 구하는 거니까는 자, 루트 베껴야죠. 루트 베껴야 되는 거니까 자, 120 제곱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빼내가지고 X 구하면 되는 겁니다. 아주 쉬운 문제죠. 뭐 설마 여기서 X 구하는 것까지 제가 해드려야 될 필요는 없죠. 이렇게 해가지고 X 구하게 되면 40원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 안에 거 구하게 되면 이게 360X가 나와요. 그래서 360X가 나오고 360X가 해가지고 이제 127곱이 14,400원이죠. 14,400원 나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하게 되면 X가 40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경제적 주문량 구하는 문제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꼭 아셔야 되고, 그리고 우선 이제 경제적 주문량 구하는 문제가 나오면서 경제적 주문량 구한 다음에 뭐예요? 구한 다음에 주문 횟수, 연간 최적 주문 횟수도 물어보고 또 최적 주문 주기까지 물어보죠. 뭐 이거 EOQ만 나오면 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연간 수요량 나누기 EOQ 하게 되면은 뭐예요? 주문 횟수죠. 주문 횟수가 되는 것이고 또 이제 365일에 몇 번 주문하느냐에 따라서 주문 주기가 계산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까지 다 나오니까 자, 경제적 주문량 구하는 문제는 항상 정확하게 파악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14번 문제입니다. 뭐 별 문제 아닙니다, 이거는. 자, 효과적인 종업원 평가 시스템을 위해서는 일을 잘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히 정의되어야 한다. 이처럼 평가 도구가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용어가 뭐냐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종업원을 선발하기 위해서 했건데 종업원을 선발하고자 할 때 시험을 봅니다. 그 시험을 봐서 1등으로 뽑힌 사람이에요. 1등으로 뽑혔는데 그 사람이 업무 성적이 꼴찌다. 그럼 뭐가 문제가 있는 겁니까? 이 사람이 문제예요? 아니면 시험이 문제죠? 뽑을 때 유일하게 생각한 것이 시험인데 뭐예요? 그 시험이 잘못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자, 평가 도구가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지 이걸 나타내는 게 바로 뭡니까? 타당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 우리가 선발할 때도 그래요. 여기서 지금 평가 도구지만 평가 도구뿐만 아니라 선발 도구. 종업원을 선발할 때 선발 도구에 뭐 시험도 있고 면접도 있지 않습니까? 면접도 있는데 저 시험이나 면접을 통해서 뽑았는데 1등으로 들어왔다. 성적은 1등인데 업무 성과는 꼴등이다. 그럼 시험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선발 도구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발 도구가 갖춰야 될 조건 또는 평가 도구가 갖춰야 될 조건을 가지고 흔히 얘기하는 게 타당성과 신뢰성을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자, 평가 도구가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지 이걸 나타내는 것이 바로 타당성이 되겠습니다. 이와 함께 두 가지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타당성과 신뢰성. 한 번 나왔던 겁니다. 2012년도에 한 번 나왔던 건데 자, 인적 자원 관리에 포함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또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다음에 15번 문제입니다. 가로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용어로 옳지 않은 게 뭐냐고 했습니다. 이것도 예전에 한번 나왔던 겁니다. 2009년도에 한번 나왔던 거예요. 마케팅 교과서 중에 한 권에 다른 책이 잘 안 나오는데 그 책에만 나오는 건데 2009년도에 한번 나왔던 건데 거의 한 8년 만에 또 나왔네요. 자, 소매 형태 흔히 이걸 양극화라고 합니다. 하이터치형과 하이테크형으로 양극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이터치형과 하이테크형. 그래서 이것다가 양극화라고 하는 겁니다. 양극화. 그래서 소매 형태의 양극화는 자, 소매업계를 주도하고 있는 소매 형태들이 두 가지의 뚜렷한 방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중에 한 극단은 제한된 제품 계열, 철저한 관리, 고도로 집중화된 형태라고 되어 있죠. 자, 제한된 제품 계열을 철저한 관리, 그리고 고도로 집중화된 형태. 이게 바로 뭐냐? 이게 하이터치형입니다. 하이터치형. 그래서 하이터치형 소매업태입니다. 그리고 하이터치형 소매업태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뭐냐면 흔히 하이터치형이라고 했을 때 가장 많이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카테고리 킬러 얘기 들어요. 카테고리 킬러. 전문점이에요. 제한된 제품 계열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전문점이죠. 그렇죠. 전문점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인 자, 카테고리 킬러를 많이 예를 듭니다. 여기 편의점이라고 하는데 편의점이 아닙니다. 이게 잘못된 거죠. 3번이 잘못된 겁니다. 다른 한 극단은 대형 점포입니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같은 것들이에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는 대규모 점포죠. 그 대규모 점포를 갖다 관리하려면 뭐예요? 첨단, 기술이 필요하죠. IT라든가 이런 것들 다 필요합니다. 가지고 대형 점포에다가 보관 기술, 또 셀프 서비스 노하우입니다. 이걸 바탕으로 한 형태. 셀프 서비스라고 했으니까 백화점은 빼고 뭐예요? 대형마트죠. 그래서 대형마트 같은 경우 포함시키면 되겠습니다. 백화점은 셀프 서비스 아니니까 대형마트 얘기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 바로 뭐냐? 하이테크형입니다. 하이테크놀로지예요. 하이테크형. 그래서 소매업태가 하이터치형과 하이테크형으로 양분되고 그 양분된 상태로다가 크게 점점 더 발전하고 있잖아요. 이건 양극화 현상이라고 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소매업태의 양극화 현상도 최근 소매 환경 변화의 하나다 해가지고 많이 언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15번은 그렇게 해서 내용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나온 겁니다. 다음에 16번입니다. 처음 나온 건데 원래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시험 범위에는 우리가 유통물리 일반에는 유통윤리가 있잖아요. 유통법규도 있고 그러니까 유통윤리와 관련해가지고 관련된 거 몇 가지 나온 겁니다. 한번 나왔는데 자, 또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는 건데 그냥 한번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글상자의 기억 니은에 해당하는 윤리관. 사람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 기본권입니다. 예컨대 표현의 자유, 개인의 생명과 안전, 사생활에 관한 권리는 어떤 경우에도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기본권을 보장하는 게 최우선이다는 거. 기본권은 철저하게 보장돼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 기본권의 철저한 보장을 갖다 강조하는 거. 이게 바로 뭡니까? 권리가 중요시되는 거죠. 권리우선주의입니다. 권리우선주의라고 하는 것이고 다음에 니은 보시게 되면 옳고 그름은 사회에 적용되고 있는 기준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는 거죠.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이 아니라 사회에 적용되고 있는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파악해야 한다는 거 바로 사회계약주의입니다. 루소의 사회계약설에 바탕을 둔 거예요. 루소의 사회계약설에 바탕을 둔 자, 사회계약주의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은 권리우선주의, 니은은 사회계약주의에 해당하는 거죠. 뭐 공리주의 같은 거 다 아시잖아요. 공리주의. 그래서 공리주의 해가지고 이제 맨 다음에 공리주의가 있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든가 이런 것들. 아니면 또 존 스튜어트 밀의 질적 공리주의도 있죠. 자, 질적 공리주의는 뭐예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근데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행복하다 이런 거. 이게 공리주의입니다. 또 공정성 개념은 없죠 여기 전혀. 그래서 자 기억은 권리우선주의, 이건 이유는 자 사회계약주의입니다. 또 나올 가능성은 없습니다 사실은. 다음에 17번입니다. 생산과 판매, 구매, 인사, 재무, 물류. 딱 눈치채죠. 자, 한 회사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경영 기능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 업무 전반을 통합 관리하는 경영정보 시스템이에요. 나왔죠 답은 뭡니까? 전사적
회사의 모든 업무가 연계가 되는 거예요. 기업 업무 전반을 관리하는 경영정보 시스템을 갖다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정보가 발생 시점에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베이스화되고 각 부서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전사적 자원 계획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사적 자원 계획은 이제 과거에 제일 먼저 나온 게 MRP가 나왔다고 MRP2가 나왔죠. 그 다음에 MRP2. MRP2 해가지고 이건 제조 자원 계획입니다. 요거는 자재 소요 계획이고 자재 소요 계획에 이어서 이제 이것이 확대가 돼가지고 MRP2가 나온 거예요. 제조 자원 계획. 그리고 제조 자원 계획 다음에 이제 전사적으로 모든 경영 자원을 갖다가 뭐요?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게 바로 ERP가 되겠습니다. ERP 이렇게 한 거죠. MIS는 경영정보 시스템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SCM은 공급 사슬 관리입니다. 그리고 BPR은 업무 절차 설계, 업무 재설계 해가지고 이제 혁신. 자, 경영 혁신 기법 중에 하나죠. 중요한 게 의리 엔지니어링. 자, 기본에서부터 바꾼다는 얘기예요. 재설계한다. 이런 개념으로 나온 겁니다. 자, 그래서 17번은 ERP인데 참 많이 나온 겁니다. 유통정보에서도 많이 나오죠. 자, 다음에 18번은 종업원 동기부여 이론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게 뭐냐고 했습니다. 원래 이제 경영학에서 중요한 게 어떻게 하면 종업원들이 일하도록 만들 것인가 해가지고 모티베이션 이론입니다. 시험 보면 들어가지만 과거에는 안 나왔던 거예요. 과거에는 안 나왔던 문제인데 지금 계속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 모티베이션 이론뿐만 아니라 리더십 이론도 시험 문제 나올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한 문제 가지고 종합적으로 나오니까 모티베이션 이론들 다 공부해야죠. 그리고 원래 이제 모티베이션이나 이런 것들은 뭐 비단 유통뿐만 아니라 경영학에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하게 많이 활용되는 그런 이론입니다. 먼저 1번에 욕구단계 이론 나와 있습니다. 욕구단계 이론은 누구죠? 에이브럼 메슬로우죠. 메슬로우가 얘기하는 욕구단계 이론. 메슬로우라고 합니다. 자, 욕구를 5단계로 구분해요. 그래갖고 5단계의 순서를 제시합니다. 가장 낮은 수준에 있는 게 생리적 욕구. 두 번째 단계가 안전 욕구. 자, 세 번째 단계가 사회적 욕구입니다. 네 번째 단계가 존경 욕구. 마지막 가장 상위에 있는 것이 자아실현 욕구예요. 가지고 5단계 욕구가 존재한다고 가정을 한 겁니다. 가지고 이제 하위 욕구가 충족되면 상위 욕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그래서 이제 단계적으로 욕구가 충족돼 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이걸 우리가 모티베이션에 활용할 수 있다. 이건 심리학자입니다. 메슬로우는. 그 심리학자로서 이걸 한 건데, 이거 갖다가 이제 동기부여 이론을 개발하면서 이걸 갖다가 응용하는 거죠. 그럼 우선 이제 5단계가 있는데, 여기서 생리적 안전 욕구는 하위 욕구예요. 하위 욕구고, 존경의 욕구와 자아실현 욕구는 상위 욕구입니다. 아래부터 위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생리적 안전 욕구는 고차원적 욕구가 아니라 뭐예요? 저차원적 욕구예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사회적 존경 자아실현 욕구는 고차원적 욕구에 포함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번에 XY 이론. XY 이론은 누구죠? 이건 더글러스 맥그리거가 주장한 겁니다. 맥그리거. 그 더글러스 맥그리거 이 양반도 이제 경영학자로서는 아주 대가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인데, XY 이론을 제시하는 거예요. 이것다가 X이론적 인간, Y이론적 인간 해가지고 인간관에 관한 차이예요. 인간을 어떻게 볼 것이냐. 그런데 경영자가 종업원에게 일을 시켜야 되는데 인간을 어떻게 볼 것이냐는 거죠. 근데 이제 맥그리거의 주장은 자신이 이런 주장을 내세우기 전에 이전의 경영자들은 인간을 X이론처럼 봤다는 거죠. 그게 뭐냐? 인간은 본디 게으르고 나태하다. 인간은 본디 게으르고 나태하니까는 뭐예요? 그런 사람들은 한 손엔 당근, 한 손에 채찍을 쥐고 일을 시키면 성과가 높아진다는 겁니다.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에요. 인간은 본디 게으르고 나태하다. 이렇게 봤다고 해가지고 그런 인간을 갖다가 맥그리거가 다 X이론적 인간이라고 이름 붙인 겁니다. 근데 더글러스 맥그리거의 주장은 뭐냐? 인간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인간은 본디 뭔가 성취욕이 있고 자기실현 욕구가 있다는 겁니다. 인간은 그렇게 보고서 뭐예요? 일을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가지고 이제 맥그리거가 등장한 이후에 새롭게 파악하는 인간관을 Y론적 인간 이렇게 보는 겁니다. 가지고 흔히 이걸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성학설적 인간, 성선설적 인간 해가지고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긍정적 관점이 Y가 되는 거예요. Y가 되는 것이고, 부정적 관점은 인간을 부정적으로 파악하는 게 X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XY 이론이라고 해가지고 역시 경영학에서 한 획을 그은 이론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 요인 이론이 있는데, 이 요인 이론은 허즈버그의 주장입니다. 자, 프레데릭 허즈버그가 있는데 이것도 한 획을 그은 이 주장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과거에는 이렇게 봤던 겁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만족과 불만족이 있다. 이걸 만족과 불만족을 갖다가 한 선상에 놓은 거예요. 그럼 분명히 뭐예요? 예컨대 임금을 많이 줘서 만족이 증가한다? 그럼 불만족이 감소한다고 보는 거죠. 만족이 증가하면 불만족이 감소한다. 반면에 불만족이 증가하면 만족이 감소한다. 이렇게 사람들이 봤던 거예요. 근데 허즈버그가 실증 분석을 해본 겁니다, 이거는. 자, 이 회계사라든가 기술자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실증 분석을 해봤더니 만족 요인하고 불만족 요인이 다르더라 이겁니다. 만족 요인과 불만족 요인은 차원이 다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만족이 증가한다고 해서 불만족이 감소하는 게 아니에요. 요인이 다르니까. 그래서 불만족 요인을 갖다가 위생 요인이라고 하는 것이고 만족 요인을 동기 요인이라고 해가지고 두 가지가 다른 차원에 있는 거예요. 그럼 만족 요인은 위생 요인은 뭐냐? 임금이라든가 이런 것들 있죠. 임금이라든가 작업 환경. 주로 작업 환경과 관련이 돼 있어요. 작업 환경과 관련돼 있고 그다음에 자 동기 요인, 즉 만족 요인은 뭐예요? 작업 내용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다른 차원에서 파악한 겁니다. 그래서 이 요인 이론은 동기 위생 이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매슬로우가 아니라 누구예요? 허즈버그. 허즈버그에 의해서 제시된 그런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5번에 이 요인 이론에서는 동기부여를 하려면 위생 요인, 즉 승진, 개인 성장의 기회, 인정받는 거, 책임을 갖는 거, 성취감, 이건 위생 요인이 아니라 바로 이게 동기 요인이에요. 그래서 승진이라든가 개인 성장의 기회라든가 인정을 받고 책임감을 느끼고 성취감 관련된 요인이 있죠. 이게 바로 동기 요인이에요. 그래서 동기 요인에서는 바로 이것이 동기 요인이고 이걸 강화해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른 것이 뭐냐고 했는데 자, 1번 맞고 다른 거 다 틀렸습니다만은 다 중요한 이론들이에요.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2016년 3회 시험에도 나왔던 것이고 계속 나오고 있는 거니까 동기부여 이론, 그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8번 정답은 뭐 답은 가장 쉬운 게 나왔네요. 그렇죠? 다음에 19번에 가로 안에 들어갈 용어로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이 뭐냐고 했는데 이것도 잘 나오는 거죠. 자, 중간상이 왜 필요하냐 하는 겁니다. 중간상이 왜 필요한가? 자, 중간상이 개입함으로써 거래수가 결과적으로 단순화 통합화되어 실질적인 거래 비용이 감소한다는 거예요. 거래수가 감소하니까 거래 비용이 감소하는 겁니다. 뭐예요? 자, 총거래수 최소의 원리죠. 총거래수 최소의 원칙. 그 다음에 도매상이 재고를 대량으로 보관함으로써 소매상은 적정량만 재고를 보관하기 때문에 사회 전체로 봤을 때 보관되는 제품의 총량을 줄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집중 준비의 원칙 또는 집중 저장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자, 중간상의 존재 이유를 설명하는 건데 계속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늘 나와요. 2017년에도 지금 2회 문제인데 1회 때도 나왔던 것이고요. 2016년에도 나왔던 것이고 15년, 14년 매번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해갖고 이거하고 똑같은 문제는 이제 2014년에 3회 때 똑같이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유통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기출 문제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나왔던 문제 똑같이 나오니까요, 그대로. 그래서 적어도 시험 공부하실 때는 이제 물론 꽤 많은 양이지만 최근 한 5년 정도 기출 문제는 꼭 풀어보고 가시는 게 제일 바람직합니다. 다음에 20번 문제입니다. 소비자 기본법. 자, 최근 들어와가지고 소비자 기본법이 잘 나와요, 또. 과거에는 뭐 유통산업발전법 이런 데도 잘 나오더니 최근에 갑자기 2016년 말부터 소비자 기본법이 잘 나옵니다. 자, 사업자의 책무사항이에요. 옳지 않은 게 뭐냐. 사실은 우리가 법 공부는 쉽지 않잖아요. 법이 워낙 많은데 이걸 어떻게 다 공부합니까? 그냥 그때그때 눈대중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이것도 사실 법을 잘 몰라도 딱 답은 보입니다. 그걸 캐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자는 스스로의 법이 무슨 법이에요? 소비자 기본법이에요. 자, 소비자 기본법이 추구하는 목적이 뭐예요? 소비자 보호에 있죠. 소비자 보호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 사업자는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소비자 기본법, 소비자 보호하는 건데 무슨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는 거예요?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자,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시킨다고 하면 누가 해야 하는 걸까? 이거 소비자가 되겠죠. 소비자. 그래서 지금 자, 1항에 나와 있는 내용, 자, 1항에 나와 있는 내용은 바로 뭐예요? 자, 소비자의 책무입니다. 이건 사업자의 책무도 있지만 소비자의 책무도 있어요. 이게 소비자의 책무와 관련해가지고 언급된 내용입니다. 나머지 사업자는 물품 등을 공급함에 있어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이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거래 조건이나 거래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업자의 책무 맞죠. 자,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물품 등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해야 한다는 거 맞고요. 그래서 사업자의 책무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나중에 공부하실 때는 그냥 뭐 특별히 뭐 안 해도 되는데, 자, 소비자의 책무하고 사업자의 책무 정도 구분해가지고 한 번 정도 읽어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21번 문제도 그냥 간단하게 어떤 법이냐 물어본 거죠. 자, 전자상거래 및 통신 판매 등에 관한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높여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 뭐냐고 했는데, 이 법은 원래 이 법도 이제 2015년에 한번 나왔던 겁니다. 2015년 1회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똑같이 나온 거예요. 2015년 1회 시험에. 정답은 뭡니까? 전자상거래 아니에요. 통신 판매. 그래서 전자상거래 등, 전자상거래 및 통신 판매 해갖고 합쳐갖고 전자상거래 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눈치챌 수 있죠. 몰라도 공부를 안 했어도 답은 찾을 수 있는 자 그런 문제입니다. 21번 그렇게 보시고요. 다음에 22번은 자 물류시설 중에서 항만 및 내륙 운송수단의 연계가 편리한 산업단지 지역에 위치하여 컨테이너 집화 혼재를 위한 하치장을 말하고 컨테이너 장치, 보관 기능, 집화, 분류 기능 및 통관 기능을 담당하는 시설이 뭐냐고 그랬습니다. 자, 항만 및 내륙 운송 수단까지 나왔는데 이게 바로 뭐예요? 원래 그 항만이 굉장히 붐비잖아요. 항만 지역이 붐비기 때문에 컨테이너 엄청 쌓여있지만 모자라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륙에다가 컨테이너 기지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내륙에다 컨테이너 기지 만든 다음에 거기 세관까지 있습니다. 세관이 있어가지고 통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지고 여기서 곧바로 컨테이너 실어가지고 나와서 뭐예요? 항만에 있는 선박에다가 실으면 거죠. 이런 역할을 하는 데가 바로 뭐냐? 내륙 컨테이너 기지입니다. ICD. 인랜드 컨테이너 데포 해가지고 자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뭐냐 흔히 언급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거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별도로 한 문제를 냈는데 사실 이것도 2013년 3회 문제 똑같이 나왔던 겁니다. 다음에 23번 문제입니다. 체인스토어 경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그랬습니다. 자, 체인스토어 경영. 흔히 갖다가 체인 사업이라고 하는 거죠. 자, 체인 사업이라고 할 땐 뭐예요? 체인 본부가 있고, 체인 본부 안에 여러 가맹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체인 본부에서 뭐야? 체인 본부에서 집중 매입하죠, 대량으로. 체인 본부에서 집중 대량으로 매입한 다음에 뭐예요? 각 가맹점마다 보내가지고 가맹점마다 뭐예요? 분산 판매하는 겁니다. 이런 방식이죠. 예, 바로 자 체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체인스토어 경영은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고 그랬습니다. 자, 체인스토어 경영은 집중적 관리와 소유에 있어서 중앙본부에서 조달해가지고 중앙본부에서 구입한 다음에 동일한 상품을 여러 점포, 가맹점에서 파는 겁니다. 맞죠? 자, 백화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백화점도 여러 지점이 있잖아요. 여러 지점이 있어갖고 자 본점에서 매입한 다음에 각 지점마다 나눠서 파는 겁니다. 맞죠, 이거? 그 다음에 이번 이은에 다점포 경영을 하더라도 만약에 각 점포가 개별적으로 상품 구성과 조달한 다음에 판매한다. 그러면 이건 체인스토어 시스템이라고 할 수 없다. 맞습니다. 아무리 똑같은 이름을 가진 점포가 여러 개가 있다고 하더라도 각 점포마다 개별적으로 상품을 갖다가 구매해가지고 판매한다. 그럼 뭐예요? 이건 체인스토어 시스템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아니에요. 이름만 같이 쓰는 거지. 자, 맞습니다. 이것도. 그 다음에 디귿의 체인 경영은 점포, 인사관리, 광고, 판매 촉진 등에서 동질성이 필요합니다. 동질성이 필요하고 또 단품의 대량 판매를 기본으로 하는 거 맞죠? 대량으로 매입한 걸 갖다가 뭐예요? 분산 판매하지만 전체로 봤을 때는 대량으로 판매하는 거죠. 그 다음에 리을의 집중 매입과 분산 판매 원칙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체인스토어 경영 관련해가지고 뭐 그냥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4개 다 맞으니까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4번 기업의 물류관리와 공급사슬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게 뭐냐고 했습니다. 원래 이제 처음 등장한 개념이 물류관리죠. 물류관리 해가지고 피지컬 디스트리뷰션 매니지먼트예요. 그 다음 단계 이제 90년대 들어와가지고 나온 개념이 뭐죠? 로지스틱스입니다. 로지스틱스. 가지고 이제 과거에 PDM이라고 할 때는 물류관리라고 할 때는 그저 물류비용 절감에만 관심을 가졌던 거예요. 물류비용 절감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것이고 그 다음에 로지스틱스에 오게 되면 뭐예요? 고객 서비스의 개선. 이게 추가가 됩니다. 고객 서비스 개선이 추가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전히 이 단계에서는 부문 최적화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가 지금 이제 공급사슬 관리 개념으로 확산이 되면서 첨단화되면서 전체 최적화를 추구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전체 최적화가 이루어지려면 당연히 뭐예요? 구성원들 간에 파트너십 관계를 구축하고
실시간 정보를 공유합니다. 그리고 나서 협력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공급사슬 관리의 특징입니다. 자, 그리고 본다면 차이점 틀린 거 눈에 확 보이죠, 이것도. 그래서 여러 가지 5가지 가지고 이제 차이점을 갖다 물어봤는데, 자, 틀린 게 쉽게 보입니다. 뭘까요? 자, 물류관리에서는 공급선의 수가 물류관리에서는 소수, 다수 이렇게 돼 있죠. 아니죠. 요게 바뀐 거죠. 그래서 원래 자, 공급사슬 관리에서는 자, 소수의 공급자와 파트너십 관계를 갖다 구축한단 말이에요. 전략적 지위를 맺고 파트너십 관계. 반면에 과거에 물관리 때는 뭐예요? 공급자를 그냥 내 이거 필요하니까 이거 공급할 사람들 해갖고 뭐예요? 딱 입찰 공고 낸 다음에 받는 거예요. 다수죠. 다수의 경쟁을 유발하는 거예요. 가격 경쟁이나 이런 것들을. 그렇지만 여기서는 긴밀한 협력 관계 하에 안정적으로 공급을 갖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뀐 겁니다. 나머지 이제 비용 최소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전체 최적화예요. 경로 전체에서 비용 효율적성을 추구한다. 그래서 이 차이점 한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류관리와 공급사슬 관리 해가지고 그 전개된 그 과정에 따라서 포인트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거 좀 보시면 되겠고, 옳지 않은 것은 자, 디귿입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것이고요. 다음에 25번. 다음 글상자의 사례에서 B사와 D사가 가진 유통경로에서의 힘이 뭐냐? 자, 유통경로에서 이거 파워입니다. 별거 아닌데 잘 나오잖아요. 5가지 파워가 있죠. 프렌치와 레이븐이 제시하는 5가지 파워가 있는데 5가지 파워에 대한 문제는 자,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번 시험에도 나왔던 거예요. 2017년 1회 시험에도 나왔던 거죠. 여기서는 A백화점은 명품으로 유명한 B사의 화장품을 입점하여 고객에게 명성을 유지하고자 한다. 자, 패션 중견 기업인 C사는 자사 제품을 고급 백화점으로 이름난 D사에 입점해가지고 판매하고자 한다. 그래야 이제 고급 백화점에 입점해서 판매하면 자사 제품도 그만큼 높은 가치를 갖게 되는 거죠. 이걸 노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힘이냐 그랬는데, 자,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이런 걸 준거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준거력. 자, 준거력이라고 할 땐 그런 겁니다. 뭐냐면 이제 뭐 예컨대 우리가 보통 리더십에서도 그 리더가 갖는 힘이 있잖아요. 그 파워입니다. 그 사람들이 왜 리더를 따르느냐? 그런 거 있습니다. 괜히 리더가 마음에 들어요. 그 리더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괜히 뭐 역할 모델을 삼고도 싶고 그냥 따르고 싶은 거 그냥 좋아서, 이런 게 준거력이에요. 리더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힘이 준거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설명할 수 없는 묘한 끌림,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 리더를 따르는 거예요. 이런 걸 준거력이라고 합니다. 뭔가 전문적 지식이 많아가지고 배울 게 많다, 이럴 때 따라간다. 그럼 이거 전문력이죠. 그 사람이 힘이 세가지고 말한 그렇다 한 대 맞을까봐 따라간다? 강제력입니다. 또 그 사람 리더 말을 잘 들으면 뭔가 보상이 있다, 따라가는 거, 보상력입니다. 리더가 끝발이 있어가지고 권한이 있어갖고 잘만 따라다니면 승진도 빨리 할 것 같다, 이걸 때 따라간다. 합법력입니다. 그래서 4가지 힘의 원천 해가지고 또 꾸준히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유통문제 일반, 자, 25문제 봤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18문제는 기출문제 그대로 나왔던 것이고, 좀 약간 새로운 문제가 나왔지만 그래도 쉽게 눈치챌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나왔죠. 그래서 내용 여기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